비가 내리던 그 밤, 시와호의 어둠은 마치 제 심장을 직접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낚싯대를 들고 방파제 끝으로 걸어가던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때 이미 모든 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축축한 공기 속에 섞인 소금기와 흙냄새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고 빗방울이 목덜미에 떨어질 때마다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각 너머에 설명하기 힘든 다른 무엇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군가 제 걸음에 완벽하게 박자를 맞추며 뒤따라오는 듯한 비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스며드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경기도 시와호로 혼자 밤낚시를 간 32살 남자였습니다. 이 지역에 산 지 오래됐고 야간 낚시도 여러 번 가봐서 익숙하다면 익숙했죠. 저는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복잡한 마음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한동안 이유 없이 불안감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아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좀 풀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따라 무겁게 가라앉은 하늘과 잔잔한 수면, 그리고 비가 흩뿌리는 시와호는 제 마음을 전혀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설명하기 힘든 압박이 계속적으로 등을 누르며 보이지 않는 손이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파제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미 기압이 내려앉은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비 안으로 비가 타고 들어와 온몸이 젖어 있었고 파도보다 빨리 뛰는 제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싯대를 던지는 순간만큼은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물살이 낚싯줄을 끌어당기는 감촉과 규칙적으로 울리는 찰박찰박한 물소리가 어쩌면 평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곧바로 깨졌습니다. 제가 처음 그 그림자를 본 건 정확히 낚싯대를 3번째로 던지고 난 후였습니다. 물에 빠진 낚싯바늘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빗줄기 너머로 물가 가운데에 뭔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시야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특히 시야가 흔들리니까요. 게다가 시와호 수심은 제가 서 있는 방파제 기준으로 안쪽보다 훨씬 깊어서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빗소리가 잠시 얇아진 순간 파도 사이로 더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깊은 곳 한가운데에 분명히 무언가가 서 있었어요. 한참을 보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은 제가 아무리 부정해도 끈질기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조금 더 마른 실루엣이었고 움직이지 않은 채로 물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물이 치면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를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형태는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쪽엔 빗줄기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비는 호수 전체에 내리고 있었지만 그 그림자 주변만 번들거리는 느낌 없이 칠흑처럼 고요했거든요. 한밤중이라 누구도 없었고 불빛은 방파제 위에 낡은 가로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으로 비친 실루엣이라기엔 너무 멀리 위치해 있었고 너무 어둡고 너무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서서히 실체 없는 공포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을 때 물 위의 그림자는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돌아서기보다는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그 움직임이 정말 느리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처음엔 물결 때문이라고 합리화했죠. 하지만 이내 제게서 멀어져야 할 파도 흐름과는 반대로 그림자가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제 쪽을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그제야 손끝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펴려고 해도 말린 종이처럼 굳어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는데 그 순간 파도 사이에서 나는 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 위로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소음이 깔렸어요.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듯한 깊고 끈적한 물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 정무정확해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치 발을 디딜 곳조차 없는 깊은 물속에서 뭔가가 나오는 중이라는 듯이 말이죠. 바로 그때부터 제 머릿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두려움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강가에서 친구와 함께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 때문이었어요. 물속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친구를 찾지 못한 채 몇 시간 동안 강가를 울며 헤맸던 그날의 공포. 그때들은 물속에서 울리는 누군가의 흐느낌 같은 소리. 그 기억이 어둠 속에서 눈을 뜬 듯 되살아나며 제 의식 전체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때처럼 차가운 물이 발목을 잡아당긴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고 다리가 떨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시와 호의 어둠은 완전히 윤곽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그림자 하나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둠이 그 존재를 피해 흐르는 것처럼 그림자는 계속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어요. 파도와 상관없이, 물살과 상관없이 제 쪽으로. 위험하다는 감각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마치 그림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눈도 얼굴도 구분되지 않았는데 왜인지 그것이 보고 있다는 느낌만은 너무 생생했거든요. 파도 너머로 들려오던 그 불길한 걸음 소리는 어느 순간 물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수면 위가 아니라 제자리까지 이어진 방파제의 젖은 바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바닥에서 울리는 단단하고 축축한 발자국 소리.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제 등 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에서는 거친 숨이 터져 나왔는데 그 숨이 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에만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는 더 이상 물 위에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깊고 차갑고 축축한 기척이었습니다. 물 위에서 올라온 냄새, 비에 젖은 바다와 썩은 흙이 합쳐져 퍼지는 그 특유의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물에 오래 머물렀을 때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바로 제 뒤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스며오는 그 냄새는 단순한 비린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 응어리진 것,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기척이 피부에 들러붙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려 했지만 목이 굳어 제대로 삼켜지지 않았고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한 줄기 느낌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마치 바로 뒤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숙여 제 목덜미를 들이마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감각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뭐라카나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제 귀 바로 옆에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물이 바닥에 떨어질 때 나는 작은 소리인데 비가 내리는 소리와 섞여도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한 방울 한 방울이 의도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규칙적이었죠. 저는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지만 들린 것은 물방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 들릴 수 없는 너무 가까운 숨소리. 사람의 숨이라기보다 물고기가 공기를 마시기 위해 연못 위로 끌려 나왔을 때 내는 간헐적이고 끈적한 호흡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려고 했지만 목의 근육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유 없는 마비감이 뇌까지 울릴 만큼 심했습니다. 하지만 시선만큼은 방파제 아래에 물 쪽으로 고정된 채 어찌할 수 없었어요. 물결이 비에 맞아 산산이 부서지는데 그 속에서 방금 전까지 물 위에 있었던 그림자가 서 있던 자리만 유독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이 그 자리를 피해 흐르는 것처럼 동그란 공간 하나만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공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리가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몸을 일으키듯 수면보다 미세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진짜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미 도망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알아버렸던 겁니다. 뒷더미에서 식은 공기가 멎었습니다. 대신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누군가 제 옷깃을 잡고 있는 것처럼 무게가 느껴졌어요. 천이 축축하게 당겨지는 감촉이 실제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최소한 고개라도 떼어야 한다고, 억지로라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완전히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뒤에 있는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람은 아니라는 걸.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여 방파제 옆의 난간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녹슨 난간 위로 비가 줄줄 흐르며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난간 바로 아래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 물웅덩이 속에 비친 제 모습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비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제 바로 뒤에서 고개를 낮춘 채 비에 젖은 얼굴 비슷한 형체가 제 후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곽은 사람이었는데 얼굴 전체가 물처럼 번들거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는 자리는 유난히 어두웠고 눈처럼 보여야 할 부분이 비어있는 듯한 텅 빈 구멍 같았어요. 그 구멍 속이 어둠이 아니라 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비에 젖은 손가락 같은 것이 제 어깨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놓였습니다. 두 손가락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 무게는 가볍지만 얼음 조각을 피부에 대는 것처럼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으려 했지만 그 손가락이 아주 조금 힘을 주며 움찔하는 순간 폐에서 미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반응에 정확히 맞춰 움직였습니다. 제 귀 옆에서 물에 잠긴 사람이 겨우 말을 내뱉을 때처럼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더 깊은.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제 무릎이 저절로 꺾였습니다. 공포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리를 끌어당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난간을 잡았고 그 난간이 흔들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손이 제 어깨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발목으로 무언가 차갑고 축축한 것이 감아오는 느낌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비는 이미 폭우 수준이었습니다. 파도는 방파제를 넘을 만큼 세게 들이쳤고 물방울이 옷과 얼굴을 때리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난간에서 손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놓는 순간 그대로 물속으로 끌려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발목을 감아오던 감각은 점점 위로 정강이까지 올라왔습니다. 투명한 손처럼 납작하면서도 길고 손가락인지 촉수인지 모를 차가운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으로 몸을 끌어당기며 간신히 돌았습니다. 몸은 떨어질 듯 흔들렸고 비 때문에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제가 고개를 완전히 돌려 뒤를 보는 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비만 쏟아지고 있었고 물웅덩이만 비칠 뿐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움켜쥔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발이 미끄러지며 바닥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난간에 부딪힌 제 손에서 피가 묻어나올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난간 반대쪽 방파제의 안쪽으로 넘어가듯 몸을 날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 충격으로 숨이 멎었지만 그 순간 발목을 휘감던 감각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네 발로 바닥을 짚은 채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어요. 비가 제 등을 때리며 기침이 계속 나왔지만 정신만은 여전히 뒤쪽을 향해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도 실루엣도 사람도. 방파제 끝에 가로등이 빗물에 흔들리며 깜빡였고 그 불빛 속에서 저는 물만 넘실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물결 사이에서 파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작은 물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남긴 발자국처럼 수면 위로 선명하게 흔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방파제 쪽이 아니라 정반대로 호수 가장 깊은 중앙을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발자국은 사라지는데 그 물길은 퍼붓는데도 지워지지 않고 단단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흔적을 바라보는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파도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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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마치 물 아래에서 누군가 손등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엔 물속에서 나는 둔탁한 울림 정도였지만 점점 제 심장강 박동과 섞여 들어오며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호수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규칙을 갖고 두드리는 누군가가 점점 위로 수면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울림은 비 소리와도 섞이지 않았고 파도와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존재만을 드러내는 리듬이었어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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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방파제 안쪽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불규칙하게 튀어나오고 머리 한쪽이 저리며 주변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고스란히 신경을 파고들어 혼란을 만들어내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일어나면 정말로 그 소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 울림이 갑자기 멈췄기 때문입니다. 툭 소리가 끊기는 순간 비명처럼 찢어지는 정적이 주변을 잿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방파제 밖 물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물결 위에 어떤 형태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수면과 비, 가로등 불빛, 그리고 깊은 밤 속에서 그것은 처음엔 단순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물의 결이 그것을 피해 흘렀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결은 부서지는데 유독 그것 주변만은 평평하게 눌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방금 전 물 위에서 봤던 고요한 공간이 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형체는 다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멈춘 채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끄러운 금속 표면에서 손바닥이 타는 듯 아파왔습니다.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겨우 제 몸이 부서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 형체가 가까워질수록 시야는 늘 그렇듯 먼저 흔들렸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 공기 자체가 일렁이며 모양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바라보는 풍경처럼요. 그러다 순간적으로 그것은 제 방향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도 전에 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물에서가 아니라 공기에서 툭! 한 번의 짧은 울림. 하지만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제 귀 뒤에서 뼈를 완전히 울리는 파동처럼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몸이 의지와 상관없이 움찔했는데 그 순간 그 형체가 비틀린 동작으로 목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제 반응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형체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비가 콸콸 쏟아져서 얼굴 윤곽이 흐려졌다가 드러났다를 반복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깊은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구멍, 검은 구멍. 어둠이 아니라 더 깊은 물 같은 속이 텅 빈 구멍이 제 쪽을 직선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이 저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리듯 움직이는 걸 보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눈이 아니라 숨을 들이마시는 곳이라는 걸. 그것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비명을 내지르려던 순간 그 구멍 속에서 또각또각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구멍은 미세하게 수축했다가 넓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리듬은 제가 호흡할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마치 제 호흡을 복사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야 확신했습니다. 저것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 숨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호흡이 크게 흐트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 형체가 갑자기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물 위에 떠있던 그것이 정확하게 제가 숨을 들이마시는 타이밍에 맞춰 순식간에 거리 2-3m를 날아오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넘어지며 난간 아래쪽으로 몸을 굴렸습니다. 땅과 부딪히며 흙탕물이 튀었고 비에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제 앞을 스쳐 지나가던 검은 그림자가 번개처럼 시야를 훑었습니다. 바로 제가 서 있던 자리를 가로질러 방파제 벽에 부딪히고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면서도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지면 당연히 첨벙하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영역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비정상적이라 공포가 더 크게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그 조용한 공간 속으로 그대로 끌려갔을 겁니다. 잠시 숨을 몰아쉬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형체는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수면 위에는 두드리는 울림만 남아 있었습니다. 툭, 툭, 툭. 이번에는 아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때 발끝이 갑자기 식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를 봤습니다. 방금 전 땅에서 떼었던 제 발자국 자리. 그 자리에 고여있던 빗물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도 없고 틈도 없는데 물이 아래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지는 물의 흐름이 이끌리는 방향은 단 하나, 호수 중앙, 그 깊은 어둠을 향해 곱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지는 감각을 느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라진 물 자리에 발자국이 생겨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 하지만 그 형태는 인간의 발보다 훨씬 길고 가늘었고 발가락이 5개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발자국은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를 향해. 비가 아까보다 더 세차게 내리는데도 그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짙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끝, 바로 제 발 앞쪽. 가장 최근에 찍힌 발자국 하나는 제 발 옆에서 방금 만들어진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디선가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 이번에는 분명 바로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의 턱 밑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야 바로 위로 어둠에 잠긴 얼굴 구멍 하나가 바로 제가 있는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었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떠올렸다. 아무도 없는 복도, 닫힌 문, 그런데 그는 분명 들었다. 똑, 똑, 똑. 그는 손전등 앱을 켰다. 좁은 방문 틈새로 빛이 스며 들어갔다. 먼지 냄새 속에 오래된 폐가 특유의 눅눅함이 더해져 역하게 코를 찔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다. 끼익! 어둠 속 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허물어진 책장, 쌓인 먼지, 넘어져 있는 의자, 그리고 정우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바닥 한가운데 놓인 손전등이었다. 그것도 아직 켜져 있는 상태로. 동생 거다. 그는 한 걸음 들어섰다. 그때였다. 책장 뒤쪽 어둠에서 누군가 막 숨을 참다 내쉬는 듯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하! 정호는 즉시 손전등을 비췄다. 빗줄기가 책장 뒤로 닿는 순간 무언가가 후다닥 움직였다. 야! 거기 누구야? 그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책장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손자국. 먼지가 쌓여 있는데 사람 손바닥과 손가락이 질질 끌린 듯한 자국. 작은 손 아이의 손 크기. 정우는 갑자기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너 여기 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돌아온 건 정적뿐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며 방밖 어둠에서 또렷하게 들려왔다. 또. 이번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것도 천천히, 규칙적으로.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여기 있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정호는 돌아보았다. 복도 끝 까맣게 열린 출입문 너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아예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틀린 관절이 꺾인 듯한 이상한 형태로. 정호의 숨이 멈췄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복도 다 그 모습이 어둠 속에서 사라지자 복도 전체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 정호는 삼켰던 숨을 토해내며 사람이 아니야. 손전등을 든 그의 손 그 똑
이번에는 아예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벽복도 천장 위에서 정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천장에는 천장 위에 무게가 움직이며 위치를 바꾸는 듯했다. 그리 정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단 1초만 고개를 들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박 그리고 툭 무언가가 천장 틈 사이에서 떨어져 그의 정호는 반사적으로 비춰 그건 조그만 토끼였다. 그의 동생이 학교 기숙사에 가져가던 바로 그 인형정. 수진아, 너 정말 여기 있냐?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으려는 순간 천장 위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머리 위 나무판 사이 틈새에서. 여기 있어. 정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동시에 천장판이 뚝 소리를 내며 조금 내려앉았다. 금방이라도 무언가가 천장을 뚫고 떨어질 듯했다. 천장이 한 번 더 뚝 하고 내려앉자 정호의 다리가 반사적으로 뒤로 밀렸다. 그가 인형을 떨어뜨린 채 몸을 숙여 숨을 고르는 순간 천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어떤 무게가 천장 위에서 기어다니며 그 자리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정호는 손전등을 쥔 손을 바닥까지 낮춘 채 거친 숨을 삼켰다. 균열 사이로 아주 얇게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의 움직임을 보아하니 천장 위에서 무언가가 기고 있었다. 사박, 툭, 사박, 그리고 갑작스럽게 정호의 바로 위 천장판 한 장이 찰칵하며 기묘하게 들렸다. 정호는 놀라 손전등을 들어 그 틈을 비췄다. 그 순간 지금까지 소리만 존재하던 그것이 드디어 모양을 드러냈다. 천장판과 천장판 사이에 3cm 정도 되는 좁은 틈, 그 안에서 누군가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 눈처럼 동그랗지도 않았고 짐승의 것처럼 빛나지도 않았다. 아니, 눈이라고 부르기에도 애매한 무언가. 마치 젖은 천조각에 검은 구멍을 텄던 형체 없는 시선. 움직이지도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호의 목이 저절로 마르게 말라붙었다. 가슴이 뜨겁게 뛰는 동안 온몸이 서서히 굳어갔다. 천장 속 그 무언가는 아주 천천히 진짜 사람의 속삭임처럼 말했다. 언제 왔어? 정호는 등골 전체가 얼어붙는 듯한 추위를 느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목소리가 수진이의 목소리와 거의 똑같다는 사실이었다. 아주 조금만 삐뚤어진 음이 반쯤 어긋난 목소리. 마치 누군가가 수진이 목소리를 흉내내려다 실패한 듯한. 정호는 숨을 모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다. 넌 누구야? 그러자 틈새 속 눈이 흔들렸다. 마치 웃는 듯한 말이 되지 않는 형태로. 그리고 그 뒤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여러 톤으로 울음 섞인 목소리로 겹겹이 밀려왔다. 여기 있어. 추워. 나도 봤어. 나가지 마. 여기 내려와. 같이 있어. 정호는 손전등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발목 어딘가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살갗을 타고 지나가는 아주 차갑고 젖은 손가락 같은 감촉. 정호는 즉시 아래를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느꼈던 그 감촉은 분명히 사람의 손이었다. 아니, 사람의 손을 흉내낸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 속에서 그 수많은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다. 찾았다. 정호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와 동시에 천장판 하나가 완전히 쾅 하고 떨어져 나갔다. 검은 틈 속에서 무언가가 길게, 빠르게, 분명한 형태 없이 미끄러지듯 그에게로 떨어져 내렸다. 정호는 비명을 삼킨 채 뒷걸음질 쳤고 손전등이 바닥에서 굴러갔다. 불빛은 지그재그로 흔들리며 어둠 속을 비추었다. 그 흔들리는 빛 속에서 바닥에 내려앉은 그것의 실루엣이 보였다. 마치 사람처럼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팔다리의 각도가 모두 틀어져 있었고 몸의 길이도 목의 위치도 심지어 정수리의 방향조차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그 존재는 비틀린 자세 그대로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진이의 인형을 주워 들었다. 그 존재가 인형을 움켜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자 오래된 천이 젖은 것처럼 축축하게 번들거렸다. 손가추 정호는 숨을 삼켰다.
그 존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마치 인형을 바라보는 듯한 동작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행동을 흉내낸 것에 가까웠다. 의미 없이 따라하는 빈 껍데기 같은 움직임, 그리고 천천히 정호를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흔들리던 불빛이 그 존재의 얼굴 윤곽을 정확히 비췄다. 그 얼굴은 얼굴이 아니었다.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눈과 입이 있는 자리들은 눌려 찌그러진 듯한 구멍이었고 살덩이는 축축하게 흘러내리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흐물거리는 형체 속에서 정호는 무언가의 얼굴들을 보았다. 익숙한 이름들, 실종자 리스트에서 봤던 얼굴들이 섞여 있는 듯한, 아주 잠깐 그 안에서 수진의 눈과 닮은 무언가가 번쩍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정호의 다리는 이미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정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가 비틀린 목을 덜컥거리며 기울이더니 그 특유의 음정이 어긋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찾고 있지? 그리고 인형을 들어올린 채 앞으로 한 걸음 내디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젖은 물웅덩이를 밟은 것 같은 소리가 철벅하고 울렸다. 물이 흐르는 게 느껴질 만큼 생생했다. 그 존재의 발목 주변으로 고인 물이 바닥 위에 번져나갔다. 호수의 물이었다. 정호의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 격하게 뛰었다. 왜? 네가 그걸 들고 있어? 그는 제대로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는 신음성으로 물었다. 그러자 그 존재는 인형을 가슴팍까지 끌어다 올리더니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보여주듯 비틀어진 팔을 앞으로 뻗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인형을 자신의 찌그러진 얼굴에 대고 문질렀다. 쓱쓱. 천조각이 젖은 살에 스치는 소리가 끔찍하게 났다. 그리고 그 어긋난 목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여기 같이 있어. 정호는 머릿속 어디선가 경고음 같은 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대화가 가능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가 수진이의 흔적이라고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를 비틀어 자기 방식으로 뒤섞는 무언가였다. 그 존재가 갑작스레 몸 전체를 뒤틀며 던지듯 달려들었다. 정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리며 피했다. 그 존재가 덮치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공간을 탁 찢어냈다. 파지지직, 바닥재가 뜯겨나가며 물이 튀었다. 정호는 뒷걸음질 치며 손전등을 다시 붙잡았다. 그리고 비틀린 존재의 움직임을 쫓아 빛을 비추자 그 존재는 네 발로 꿇어앉아 있었다. 사람의 동작과는 다른 각도로 손과 발을 지탱하며 정호를 향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 겹의 목소리가 동시에 흘러나왔다. 가지마. 여기 있어. 여기. 목소리는 점점 겹쳐지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울렸다. 마치 이 건물 전체가 누군가의 속삭임으로 가득 찬 듯했다. 정호는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수진. 그러자 존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그 안쪽 어둠에서 정말 사람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목소리. 오빠, 살려줘. 정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멎었다. 그 다음 순간 그 존재는 갑자기 상체를 뒤로 꺾어 올리며 인간의 비명과 다른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터뜨렸다. 그 비명은 호수 위에서 들었던 바람에 실린 울음소리와 똑같았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웠다. 바로 눈앞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정호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뒤쪽 복도 끝에서 출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더 생각할 새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무언가가 네 발로 바닥을 긁으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찰박찰박, 사박사박, 철벅철벅. 호수에서 나온 그 물, 어둠에서 들리던 그 비명, 수진의 목소리와 겹쳐진 속삭임. 모든 것이 뒤에서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었다. 정호는 숨조차 고를 수 없을 만큼 절박하게 복도를 내달렸다. 그러나 복도 끝, 출구가 보이는 그 순간 그 앞에서 또 다른 물웅덩이가 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물웅덩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물웅덩이에서 올라오는 형체는 처음엔 단순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실루엣이 조금씩 뒤틀리며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정호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까워지는 출구를 바라봤다.
하지만 눈앞 물웅덩이에서 일어나는 그 형체의 움직임이 점점 더 선명해지자 그의 발이 저절로 느려졌다. 흐르는 물 위에 처음 나타난 것은 머리카락이었다. 젖어 무겁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물 표면에서 천천히 떠올라 위로 치솟고 있었다. 그 다음은 어깨 등, 그리고 뒤틀린 허리, 그리고 마침내 형체는 물 위에서 자신의 머리를 드는 듯한 동작을 했다. 정우는 숨이 턱에서 멎었다. 그 얼굴, 물에 젖어 눈썹은 붙어있고 눈은 음영 속에 묻혀 있었지만 입술, 코 턱선, 모양이 조금씩 뜻밖으로 너무 익숙했다. 정우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수진. 물웅덩이 속 실루엣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러자 흘러내리는 물이 바닥에 또각또각 떨어지며 회색 타일을 적셨다. 뚝뚝. 그 존재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다.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새어나왔다. 오빠, 나 여기 있었어. 정우는 반사적으로 반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뒤에서 쫓아오던 기괴한 존재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사박, 철벅. 뒤쪽에서 들리던 물소리가 전부 멎었다. 정우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앞에는 물에서 올라오는 수진이 있고 뒤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뒤쫓던 존재가 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었다. 그때 물웅덩이에서 나온 형체가 손을 천천히 들었다. 손가락은 물에 젖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손톱인지 살갗인지 모를 조각들이 길게 쭉 뻗어 있었다. 그 손이 공기를 헤집듯 천천히 정우를 향해 뻗어왔다. 정우는 심장이 목까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서는 갑자기 차가운 숨소리가 들렸다. 바로 뒤에서 몇 센티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가지마. 정우는 그대로 굳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어떤 형체가 고개를 숙인 듯한 바람이 느껴졌다. 축축하게 젖은 몸에서 풍기는 비린내가 정우의 목덜미를 스친다. 앞에 형체는 계속 손을 뻗고 있고 뒤에 형체는 끊임없이 속삭인다. 가지마, 오빠, 여기 있어. 정우는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 속에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러나 그 순간 앞에 있던 수진의 형체가 갑자기 목을 비틀어 들어 올리더니 어둠 속에서 울리는 듯한 너무도 이질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빠? 아니지, 너 누구야? 그 목소리는 곧바로 짐승의 울음처럼 뒤틀렸다. 끼지지지직. 물웅덩이 속 형체는 갑자기 등을 꺾더니 제 몸을 해체하듯 분리하며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우는 그 광경에 숨막히는 비명을 억눌렀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 붙어있던 존재가 정우의 어깨를 잡았다. 젖은 살이 쥐는 듯한 느낌, 손가락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감촉. 정우는 반사적으로 온몸을 돌려 그 손을 떨쳐냈다. 그와 동시에 손전등 빛이 뒤의 존재를 비췄다. 그 존재는 아까 천장에서 떨어진 팔다리가 뒤틀린 바로 그 모습이었다. 단 한 치도 달라지지 않은 뼈와 살이 찢겨 늘어진 모습. 그것은 손을 내밀어 정우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그 찢어진 입이 열리며 속삭인다. 추워. 같이 따뜻해지자. 정우는 바닥에 떨어진 인형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을 봤다. 그 인형의 목 뒤쪽에 발톱 자국처럼 깊게 파인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현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건 수진이 아니다. 이건 나를 끌어들이는 무언가다. 정우는 주먹을 꽉 쥐고 일말의 희망을 버렸다. 그리고 그 희망이 끊어지는 순간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존재의 손이 다시 뻗어오기 전에 몸을 틀어 복도 끝에 유일한 출구로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그 존재가 동시에 뛰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벅, 사박, 찰박, 쿵, 사박, 사박, 사박. 정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문은 끈적해 달라붙어 열리지 않았다. 그가 있는 힘껏 당기는 순간 문틈 아래에서 호수의 물처럼 차가운 물이 스며나왔다. 정우는 순간 멈칫했다. 이 문 너머도 그 한순간의 동요, 그 짧은 머뭇거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의 존재가 그의 옆구리를 낚아채듯 붙잡았다. 손가락인지 발톱인지 모를 촉수가 살을 파고든다. 정우는 마지막 힘으로 외쳤다. 나! 그리고 문이 확 하고 열린다. 차가운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섞인 비 냄새, 그리고 아주 약한 가로등 불빛. 정우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존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어둠 속에서 빛 속에서 이곳 전체를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오빠. 정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비를 뚫고 손전등을 떨어뜨린 발로 있는 힘껏 그 발목을 차냈다. 발목을 쥐고 있던 그 손이 물처럼 풀어져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정호는 숨이 끊어질 듯 달렸다. 비가 쏟아지는 시와우 제방 위에서 그의 발자국은 물길 속으로 지워져 갔다. 그리고 뒤에서 아주 멀어진 듯한 복도 속에서 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그 익숙했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다. 여기 있어. 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달리고 달려 결국 빛이 있는 곳까지 뛰어갔다. 비에 젖어 비틀거리며 제방 난간에 몸을 기대고 숨을 헐떡였다. 그리고 그 순간 시와호의 어두운 수면 너머에서 물결 속 작은 형체 하나가 가만히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머리카락이 길고 검은 실루엣, 정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흔들림 없는 형체. 그 형체는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바람도 멈춘 틈에 귓속에서만 들리는 듯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오빠, 여기 있어. 정호는 그 자리에서 미끄러질 듯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형체는 계속 서 있었다. 물 위에서 정확히 그를 향해. 그리고 순간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처럼.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다. 대신 물 위로 올라온 두 손이 물결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손짓처럼. 정호는 숨을 삼키고 뒤돌아섰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밤길 속으로 그는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가 보지 못한 뒤편 어둠 속에서 물 위의 형체가 아주 천천히 미소 짓듯 입모양을 바꾸었다. 찾았다. 나는 2018년 봄부터 경북 울진에 있는 한 폐교에서 경비 일을 했다. 정학교는 지 군청내가 그 일을 맡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그 지 월급무 그때가 학교는 산 중턱에 있었다. 도로에서 10분 정도 오르막길을 걸어야 했고 밤에는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 나는 처음 몇 주 동안 매일 저녁 6시쯤 되면 정문을 잠그고 건물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냥 확인 차원이었다. 창문 깨진 곳에 짐승이 들어올까봐, 혹시 불이라도 날까봐.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부터는 그 순찰이 조금씩 길어졌다.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그 복도를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 마치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분명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 낡은 창문이 흔들리고 교실 안에 먼지가 떠다니며 그러다 뭐하지 발 정확네. 그때의 나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낡은 실 하지만 그리고 그 구간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다. 하루는 비가 왔다. 그날은 순찰을 포기하고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그런데 밤 10시쯤 정문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 문을 여는 소리였다. 나는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나갔다. 비가 내리면 대체로 아무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소리가 또렷했다. 운동장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나뭇잎에 닿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교실 쪽에서 나는 툭툭 하는 소리. 그건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뭔가 단단한 게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다. 빛이 닿자마자 반사되는 먼지가 허공에 일었다. 교실 문틈 사이로 안쪽이 조금 보였는데 누군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문이 아주 천천히 닫히는 걸 봤다. 마치 바람이 아니라 누가 손으로 미는 것처럼. 그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무심결에 누구요? 하고 말을 뱉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려고 다가갔다. 문 손잡이는 녹슬었지만 움직였다. 문을 살짝 당기자 안쪽에서 뭔가 스치듯이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빛을 비추자 아무것도 없었다. 교실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그 먼지 위에 희미하게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이 발자국처럼 작고 복도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순찰을 할 때마다 교실 문을 닫지 않았다. 문을 닫으면 안에서 뭔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였다. 밤마다 그 복도를 지나가면 항상 그 구간에서 미묘한 소리가 났다. 가끔은 아이가 킥킥거리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처음엔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녹음기를 설치해보니 실제로 소리가 잡혔다. 희미하게 또 와 하는 목소리. 남자아이 목소리였다. 나는 그날 녹음을 군청 담당자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말했다. 그 학교 말이죠? 예전에 거기서 사고 한번 났었어요. 체육대회 준비하던 학생이 천장에 매달린 장식에 걸려서.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왜 그 발자국이 3학년 교실 앞에서만 들렸는지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건 아니었다. 밤이 되면 교실 창문에 비친 내 그림자가 이상하게 왜곡되곤 했다. 나는 그게 그냥 유리의 굴절 때문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내 움직임과 완전히 같지 않았다. 내가 멈춰도 그림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건 그냥 오래된 건물의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습관적으로 녹음기를 틀었다. 처음에는 그저 확인용이었다. 소리가 진짜로 나는지 내 착각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녹음기는 나보다 먼저 그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파일을 들어보면 내 발자국 소리 뒤로 항상 작은 딱딱 하는 소리가 따라붙어 있었다. 그건 신발 밑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어린애가 맨발로 마룻바닥을 밟을 때 나는 그 특유의 습한 소리. 그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왔다.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더 컸다. 나는 경비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날짜, 날씨, 소리의 위치, 시간대, 그리고 이상함을 느낀 순간마다 기록했다. 그 일지를 보면 그 소리는 항상 밤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에만 들렸다. 정확했다. 비가 오든 맑든 심지어 내가 순찰을 생략한 날에도 그 시간대에 소리가 녹음됐다. 마치 누군가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한 번은 일부러 9시 40분에 맞춰 3학년 교실 앞에 서 있었다. 손전등을 끄고 복도의 불빛에 눈을 적응시켰다.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아주 희미하게 뭔가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렸다. 신발이 아니라 천이나 끈 같은 게 바닥을 스치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발을 뗄 수 없었다. 그 소리가 내 앞에서 멈췄을 때 나는 숨을 참았다. 그 순간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다. 썩은 흙냄새였다. 비 온 뒤 운동장 흙냄새와는 달랐다. 푹 젖은 흙, 오래된 나무, 그리고 그 속에서 썩어가는 무언가의 냄새. 나는 갑자기 토할 것 같아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분명히 내 귓가에 들렸다. 나 여기 있어요. 순간적으로 손전등을 켰다. 빛은 허공을 가르며 복도 끝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내 눈은 한참 동안 복도 바닥을 떠나지 못했다. 거기엔 작은 물자국이 찍혀 있었다. 맨발 자국.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듯 반짝였다. 그 자국은 교실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날 새벽까지 그 교실 앞을 떠나지 못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포라기보다 무언가 나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다. 다음날 아침 학교 청소를 하러 온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자원봉사로 가끔 와서 마당에 잡초를 뽑곤 했다. 내 얼굴을 보더니 한참을 쳐다봤다. 혹시 어젯밤에 교실 쪽 다녀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방에는 밤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방이 예전에 사고 난 곳이에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예전에 군청 직원이 말하던 일을 떠올렸다. 체육대회 준비 중이던 학생이 천장에 매달린 장식에 걸려서 숨졌다는 이야기. 노인은 덧붙였다.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연습하다가 장식을 거는데 실이 꼬였대요. 한 녀석이 올라가서 매듭을 푸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지. 그는 손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그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날 저녁 나는 혼자서 그 교실로 갔다. 노인이 말하던 천장 자국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낡은 나무 천장에 희미하게 매듭 자국이 보였다. 천장이 조금 움푹 들어간 자리였다. 그 아래 바닥에는 누가 한참 서 있었던 듯 먼지가 덜 쌓인 원형 자국이 남아있었다.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여기였구나.
그때였다. 내 바로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툭! 고개를 돌리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머리 위에서 다시 툭! 나는 천장을 비췄다. 거기엔 낡은 끈 조각 하나가 달랑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빛을 받자 그 끈 끝에 뭔가 매달려 있었다. 작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아이 것처럼 작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었다. 그 운동화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건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분명히 들었다. 또 와줘서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묘하게 낯이 익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자주 꿈을 꿨다. 교실 안에서 아이가 내게 손을 흔드는 꿈. 처음엔 멀리서 웃고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얼굴이 흐릿해졌다. 눈, 코, 입이 희미하게 번지더니 결국엔 얼굴 전체가 하얗게 빛났다. 그 빛이 사라질 때마다 나는 숨이 막혀서 깨곤 했다. 눈을 뜨면 꼭 새벽 3시였다. 하루는 그 시간에 실제로 눈을 떴다. 창문 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저씨. 목소리는 분명 교실 쪽에서 들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누가 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른 이름을 되돌려주는 느낌이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용기를 내서 창문을 열었다. 바람 한 점 없었다. 하지만 운동장 한가운데 그날 봤던 그 운동화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젖은 흙 위에 깨끗하게, 마치 누가 일부러 가져다 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운동장을 확인했다. 운동화는 어느 날 나타났다가 어느 날엔 사라졌다. 누군가 일부러 옮겨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산중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학교 입구엔 자물쇠가 걸려있고 낮은 잘 열리지 않는다. 혹시 짐승이 물고 갔나 싶어 CCTV를 설치했지만 기록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그저 밤마다 카메라가 잠깐 흔들리는 장면만 남아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렌즈가 쓱 하고 한쪽으로 돌아가는 시기였다. 나는 점점 잠을 잃어갔다. 밤이 오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 숨소리와 엇박으로 들리는 그 느린 리듬. 한 번은 너무 신경이 곤두서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버텼다. 낮은 볼륨의 음악이 흐르는데 갑자기 잡음 사이로 아이 목소리가 섞였다. 아저씨, 여기서 나가요. 순간적으로 라디오를 껐다. 침묵이 밀려왔다. 그 순간만큼은 숨소리조차 내면 안 될 것 같았다. 며칠 뒤 마을 이장이 학교로 올라왔다. 군청에서 폐교 철거 여부를 논의 중이라 내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러 온다고 했다. 나는 그를 따라 건물 안을 돌았다. 이장은 오래된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 냄새 아직도 안 빠졌네. 그날도 이렇게 눅눅했지. 나는 그가 말하는 그날이 뭔지 알고 있었다. 아이의 사고가 있던 날. 이장은 한참 교실을 둘러보다가 내게 물었다. 밤에 여기서 혼자 있으면 좀 그렇지요? 가끔 소리 같은 게 들리긴 합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이 학교 사람들 다 알지요. 그 애 얘기. 그 애요? 사고난 애. 이름이 정민이었나. 그 애 엄마가 지금도 명절마다 와요. 여기 운동장 한가운데 앉아서 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운동장. 바로 그 운동화가 놓였던 자리.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장은 고개를 젓고 담배를 꺼냈다. 사람이란 게 참 잊질 못하네. 그 애가 죽을 때 신던 운동화 한 짝이 안 보였대요. 나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서 그 말을 계속 곱씹었다. 신던 운동화 한 짝이 안 보였다. 그게 바로 내가 본 그 운동화였던 걸까? 하지만 어떻게 그게 20년 넘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지? 나는 라이터 불을 켜서 운동화 바닥을 비춰봤다.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있었다. 매직으로 써진 이름, 정민. 손끝이 저려왔다. 나는 운동화를 천으로 싸서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날 이후로 내 방 안은 공기가 달라졌다. 밤이 되면 창문에 김이 서렸다. 누군가 바깥에서 숨을 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자국이 찍혔다. 작은 손바닥. 그게 내 쪽으로 미끄러지며 쓱 하고 내려왔다. 나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래, 습기 때문이다. 온도 차이 때문이야. 하지만 그 손자국이 매일 같은 위치, 같은 방향으로 찍힌다는 건 설명이 안 됐다. 게다가 어느 날은 그 손자국 옆에 글씨가 나타났다. 가지 마요. 이렇게 물기가 증발하면서 희미하게 보였다. 사라졌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문장을 일지에 적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펜이 떨렸다. 다음날 새벽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내 발목을 스치는 감촉이 있었다. 이불 끝에 누가 손을 얹은 듯한 무게. 순간적으로 전신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발치 쪽에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사람의 모양이었다. 아이의 크기만 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림자가 내 쪽으로 미끄러져 왔다. 소리 없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림자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내 걸 가져갔어요. 순간 이불을 걷고 뛰쳐나왔다. 방 밖으로 나와 불을 켰지만 아무도 없었다. 운동화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바닥에 진흙 자국이 찍혀 있었다. 작은 맨발 자국이 내 자리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숙소 대신 교무실에서 잤다. 불을 다 켜놓고 라디오도 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가 되면 이상하게 공기가 바뀌었다. 그 시간만 되면 모든 소리가 멈췄다. 라디오도, 형광등의 미세한 소음도 사라졌다. 완벽한 정적. 그리고 그 안에서 딸깍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 하나씩 꺼졌다. 처음엔 천천히, 나중엔 한꺼번에.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복도의 전등 스위치를 확인하러 갔다. 모두 내려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중 하나는 완전히 부러져 있었다. 마치 누가 손으로 꺾은 것처럼. 그 스위치 바로 아래 벽에 작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흙과 물이 섞인 자국. 내 손바닥보다 훨씬 작았다. 그날 오후 군청에서 철거 담당자가 다녀갔다. 나는 이성을 되찾은 척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엉망이었다. 그 아이, 그 운동화, 그 손자국, 이제 이 건물이 사라지면 그 존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 교실을 한 바퀴 돌았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복도의 끝 3학년 교실 앞에서 멈췄다. 문은 열려 있었다. 바람이 스치지도 않았는데 커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다. 아저씨. 나는 그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이 닫히는 순간 안쪽에서 같은 목소리가 따라했다. 가지 마요. 그날 이후로 나는 밤 근무를 혼자 하는 게 더 이상 편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던 때엔 고요가 좋았는데 이제 그 고요가 가장 불편했다. 형광등이 꺼진 복도 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거기서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도 불을 켜면은 그 불빛 안에서도 그림자가 흔들렸다. 내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일부러 눈을 비비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하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마치 무언가 움직이는 것처럼 벽면의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부터 나는 조명을 절반만 켜두었다. 모든 불을 켜면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보다 눈앞에 보이는데 설명되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며칠 후 나는 다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복도 끝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관리실 바로 앞에서였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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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화 밑창이 낡은 시멘트 바닥을 밟을 때 나는 소리였다. 그게 복도에서 관리실 문 앞까지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도어락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누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지만 노크도 없고 발자국 소리도 거기서 멈췄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문을 살짝 열자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발바닥 밑에서 뭔가 끈적하게 붙는 느낌이 났다. 바닥을 보니 먼지 위에 희미하게 남은 발자국 하나, 맨발 자국이었다.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내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봤다. 발자국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늘 혹시 하는 마음으로 걸었다. 그건 거의 강박에 가까웠다. 가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일부러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지만 바람도 없는데 내 목덜미에 잔털이 서 있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관리실에 침대는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잠깐이라도 깜빡하면 누가 바로 옆에 앉아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버텼다. 밤 3시 AM 주파수의 잡음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섞여 나왔다. 처음엔 방송이 잘 안 잡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잡음 사이로 들린 그 소리명 여자 목소리였다. 춥다. 순간 나는 라디오를 껐다. 그리고 다시 켰다. 이번엔 정상적인 교통정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웃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같은 시간 라디오를 켜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춥다. 그 목소리는 이번엔 명확했다. 나는 도저히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내가 걷는 소리보다 반 박자 늦게 누군가의 숨소리가 따라왔다. 벽 끝 오래된 게시판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때 벽면 유리에 서린 김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바로 그 자리에 얼굴을 대고 있었던 흔적처럼 둥그런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굳은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내 뒤에서 아주 조용하게, 정말 너무나 조용하게 거기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대로 관리실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았다. 가슴이 요동쳤다. 손끝이 떨려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다. 그리고 창문 너머를 봤을 때 불 꺼진 복도 끝에 희미한 형체가 있었다. 사람인지 그림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절대 그 복도 끝으로 가지 않았다. 순찰 구간을 줄였다. 보고서에는 일부 구역 전기 불량으로 접근 제한이라고 적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된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관리실 문 앞이 매일 아침 젖어 있었다. 바닥이 축축하게. 비도 안 왔고 물 청소도 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손으로 만져봤다. 차가웠다. 그 물에는 냄새가 없었지만 피부에 닿자마자 소름이 올라왔다. 며칠 동안 관리실 앞바닥이 젖어 있던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침에 닦아놔도 밤이 되면 또 축축해졌다. 하루 이틀 정도는 습기 때문이라고 넘겼다. 하지만 날씨가 건조한 날에도 똑같았다. 나는 낮에 학교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옆에는 폐허처럼 남은 운동장, 멀리서 보면 그냥 버려진 시골 학교였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풀숲 사이에 버려진 신발 한 짝, 낡은 노트, 깨진 책가방 같은 게 아직도 있었다. 그걸 보면서 여기가 한때는 아이들이 뛰놀던 곳이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신발은 며칠 전에 내가 복도 끝에서 본 맨발 자국 크기랑 비슷했다. 작은 발, 초등학생 정도.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신발을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바람도 없는데 풀잎이 천천히 흔들렸다. 그날 이후로는 아예 운동장 근처도 돌지 않았다. 며칠 뒤 한 중년 남자가 학교에 찾아왔다. 그는 읍사무소에서 나왔다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여기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달 좀 넘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혹시 이상한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순간 내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낡은 건물이다 보니 삐걱거리는 소리는 있죠. 그는 잠시 날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몇 년 전까지 야간 경비를 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니요? 자꾸 누가 복도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그 뒤로는 사람이 안 왔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그럼 그 사람도 나처럼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인가?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분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한참 치료받으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더군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병원 들어가기 전에 이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뭔가를 계속 파내고 있었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지막이 덧붙였다. 그때 파낸 자리에서 아이 신발 한 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며칠 전
내가 본 바로 그 신발. 그게 우연일 리 없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냥 떠도는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그건 모르죠. 다만 그 뒤로부터 학교에선 밤마다 누가 걷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해요.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멍하니 복도를 바라봤다. 낡은 유리창 사이로 해가 기울어 붉은 빛이 번졌다. 그 순간 내 귓가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춥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분명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라디오를 켰다. 하지만 라디오에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지직지직 잡음만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다. 이상한 건 계속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새벽 3시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나섰다. 모든 조명을 끄고 오직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했다. 복도의 끝까지 갔을 때 공기가 달라졌다.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그 물 위로 작은 발자국 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 발자국은 내가 처음 봤던 방향과 반대였다. 복도 끝 창고 쪽에서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창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오며 희미한 냄새가 풍겼다. 썩은 나무 냄새와 오래된 첫 냄새.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 철컥! 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안은 어둡고 좁았다. 낡은 책걸상, 깨진 유리조각, 오래된 청소 도구들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한쪽 벽에 무너진 시멘트 틈 사이로 흙이 드러나 있었다. 거기엔 누군가가 삽으로 파낸 듯한 흔적이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 위를 스쳤다. 그때 바닥 한쪽이 미세하게 젖어 있었다. 물 같기도 하고 눈물 같기도 한 그 자국. 나는 그 위에 손을 대보았다. 차갑고 끈적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등 뒤에서 작게, 정말 작게 거기 또 오셨네요 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벽면에 붙은 오래된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뒤편 어둠 속에 서 있는 작은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난 거울 앞을 쉽게 지나가지 못했다. 그 작은 형체가 분명 내 뒤에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흔적은 없었다. 창고 안을 다시 뒤져봤지만 발자국도 없었고 먼지만 두껍게 쌓여 있었다. 손전등으로 벽을 비췄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울 뒷면 시멘트 벽에 얇은 글씨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다시 묻히면 안 돼요. 나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다. 글씨는 아이 손으로 쓴 듯 삐뚤빼뚤했다. 처음엔 누군가 장난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글씨 위로 흙먼지가 굳은 채로 붙어 있었다. 적어도 몇 년은 지나 보였다. 그날 이후로 잠이 들기가 힘들었다. 눈을 감으면 그 거울 속 그림자가 떠올랐다. 작은 몸, 숙여진 고개, 그리고 어둠 속에 멈춰선 채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모습. 며칠 뒤 나는 라디오 근처에 앉아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울진 폐교 야간 근무 74일차. 시간은 새벽 2시 13분. 복도 끝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존재함. 확인 결과 외부 자극 없음. 환청 가능성 배제 불가.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적었다. 이성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야. 그냥 귀가 예민해졌을 뿐이야. 그렇게 합리화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버텼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다. 늘 눅눅하던 복도 냄새가 더 짙어졌다. 곰팡이 냄새에 섞여서 철 냄새 비슷한 게 났다. 마치 오래된 금속이나 녹슨 철문에서 나는 그 냄새. 나는 밤마다 손전등으로 교실들을 다시 점검했다. 3학년 교실 문을 열자 의자들이 전부 뒤집혀 있었다. 누가 일부러 엎은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그때 창가 쪽 칠판 밑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가까이 가보니 녹슨 머리핀 하나였다. 아이들이 쓰던 작은 장식핀. 먼지가 두껍게 덮여 있었지만 핀 한쪽은 깨끗했다. 누군가 최근에 만진 흔적이었다. 나는 순간 등 뒤가 싸늘해졌다. 그 자리에서 머리핀이 떨어졌던 방향을 향해 빛을 비췄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누군가 천천히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는 사라졌고 복도엔 내 숨소리만 울렸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시간은 새벽 2시 27분. 여보세요. 아무 말도 없었다. 누구십니까? 돌려줘요. 낮게 아이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 통화가 끊겼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화면을 바라봤다. 통화 기록이 없었다. 아예 전화가 오지 않은 것처럼. 그때부터 모든 게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잠이 들면 꿈을 꾸었다. 어둡고 차가운 복도, 그 끝에 무릎을 꿇은 작은 형체, 그 아이가 계속 중얼거렸다. 돌려줘요. 제걸. 나는 그 꿈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눈을 떠도 똑같았다.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묻혀 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진짜로 미칠 것 같았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나에게 왔던 남자와 연결됐다. 혹시 그 경비원이 파냈다는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창고 뒤쪽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전화를 끊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햇살이 쨍한 오전이었지만 창고 뒤편은 늘 그늘져 있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땅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도 삽으로 몇 번 파내자 흙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낡은 천조각 같은 게 나왔다. 나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천 속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거의 썩어 있었고 안쪽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남아 있었다. 3학년 2반 박간날 일기장. 나는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몇 장을 넘기자 이런 문장이 나왔다. 오늘은 선생님이 나보고 복도 청소를 혼자 하래요. 무섭지만 괜찮아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말 안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엔 복도에 누가 있어요. 발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거기엔 희미하게 번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안 나가야 해요. 밖은 너무 어두워요. 그 순간 뒤에서 바람이 훅 불었다. 노트가 내 손에서 떨어지며 흙바닥 위로 흩어졌다. 그때 나는 분명히 들었다. 바람 속에 섞인 아주 낮고 울먹이는 목소리. 선생님이 문을 잠갔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일기장을 매일 읽었다. 페이지마다 삐뚤한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 박혔다. 선생님이 문을 잠갔어요. 불이 꺼졌어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이건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 글은 점점 불안하게 흐트러졌고 손떨림이 느껴졌다. 마지막 페이지에 남은 자국은 마치 손가락으로 긁어낸 듯 번져 있었다. 나는 그날 밤 관리실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냥 우연이야. 이건 몇십 년 전 아이의 낙서일 뿐이야. 그런 일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이 문을 잠갔어요.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읍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담당자는 다른 사람이었고 서류처를 뒤적이며 말했다. 이 학교요? 예전에 화재가 한 번 있었죠. 당시엔 학생이 남아 있었는데 기록이 좀 불명확해요. 나는 숨을 죽였다. 학생이 남아 있었다고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네, 초등학생 한 명이 실종됐어요. 화재는 복도 끝 창고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시신은 못 찾았어요. 그냥 그렇게 사건이 종결됐죠. 순간 모든 게 하나로 맞물렸다. 그 아이의 일기, 복도 끝의 발자국, 그리고 창고. 나는 목이 바짝 말랐다. 그 남자는 덧붙였다. 그 일 이후로 학교는 폐교됐어요. 이상하게도 복도 끝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온다고 해서요. 나는 돌아오는 길에 손이 떨려 담배를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럼 그 아이가 아직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치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날 밤 다시 그곳으로 갔다. 이해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창구문 앞에 섰을 때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닥의 물자국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그 위로 작은 발자국이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이번엔 복도 쪽이 아니라 밖으로,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다. 괜찮아. 그냥 착각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손전등을 꼭 쥐었다. 그때 내 발 밑에서 찌직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밟힌 듯한 느낌. 비춰보니 낡은 교단용 열쇠가 있었다. 태그에는 흐릿한 글씨로 3-2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대로 교실 문으로 향했다. 3학년 2반, 바로 그 아이의 반이었다. 열쇠를 꽂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의자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칠판엔 분필로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비가 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분필 자국은 새 것처럼 선명했다. 창문 밖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공기 중엔 곰팡이 냄새 대신 이상하게 젖은 흙 냄새가 났다. 나는 교단 위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누군가 문을 천천히 닫았다. 끼익 소리와 함께 복도가 어두워졌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손이 젖어 있었다. 냉기가 아니라 진짜 물이었다. 그 물이 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간 등 뒤 칠판에서 탁 분필 소리 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칠판에 글자가 하나씩 나타났다. 돌려줘요. 손이 떨렸다. 나는 교실을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열쇠가 안 돌아갔다. 이런. 그 순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빛을 비추자 어린아이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문 앞에서 멈췄다. 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생겼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무언가를 감싸쥐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었다. 뭘 원하니? 그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이 새까맸다. 그리고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내 노트, 내 머리핀. 그 말과 함께 아이는 발자국을 남기며 복도로 사라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열쇠가 돌아갔다.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학교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해졌다. 마치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 그날 밤 관리실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3학년 교실 창문 안쪽이었다. 불빛이 천천히 흔들리더니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을 흔드는 것처럼 깜빡였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라디오를 켰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 끝났겠지. 하지만 새벽이 되자 라디오에서 혼자서 켜졌다. 지직하는 잡음 사이로 낮은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하나 남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폐교를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었던 소리와 냄새 그리고 눈앞에서 봤던 그 그림자는 아직도 내 일상 속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가끔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희미하게 들린다. 저기요. 누군가 나를 부르는 듯한 낮고 떨리는 여자 목소리. 나는 이미 익숙해진 듯한 두려움 속에서 그 소리를 외면하려 애쓴다. 하지만 외면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진다. 그 후로 내 삶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깨면 시계가 항상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3시 19분. 그 시간에 깰 때마다 내 방 안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하고 먼지 타는 냄새가 났다. 그리고 벽 쪽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 나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피곤해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폐교 운동장에 내가 서 있었고 교실 창문마다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사이로 무언가가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창문마다 전부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들은 다들 형태가 일그러져 있었다. 눈이 없는 사람, 입이 찢어진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 창문에는 내가 있었다. 분명히 나였는데 내 얼굴이 잿빛으로 바뀌어 있었고 입가에 피가 번졌다. 그 순간 꿈속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내 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다시 와요. 나는 그 소리에 잠에서 벌떡 깼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방 바닥에 희미하게 먼지로 덮인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맨발이었다. 문제는 그 발자국이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였다. 그때부터 나는 점점 미쳐갔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누군가 내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 동료가 내 어깨를 두드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그 목소리가 그 여자와 겹쳐 들렸다. 결국 병원에 갔다. 의사는 과로와 불면증이라며 휴식을 권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그 폐교에 있던 무언가가 나를 따라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끝내지 않으면 이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가을비가 내리던 날 나는 손전등과 향을 챙기고 울진으로 향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특유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다. 썩은 나무 냄새, 눅눅한 곰팡이, 그리고 피 비슷한 금속 냄새. 교문 앞에 서자 바람이 휙 불어오며 낡은 간판이 흔들렸다. 난 초등학교, 이미 글자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지만 나는 그 이름을 잊을 수 없었다.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운동장을 건넜다. 풀이 자라 허리까지 올라왔고 잡초 사이에서 삐거는 철제 사다리 소리가 들렸다. 바람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소리는 바람이 멈춘 뒤에도 계속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2층 교실로 향했다. 그곳 내가 처음 그 그림자를 봤던 교실. 문을 밀자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책상 하나가 그대로 있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먼지조차 쌓이지 않은 책상. 그 위에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다. 6학년 2반. 나는 조심스레 그 공책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어린아이의 필체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저 아직 여기 있어요. 그 순간 교실 문이 스르륵 닫혔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바뀌었다.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고 내 숨소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책상이 하나씩 삐걱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손전등을 꽉 쥐었다. 그때 내 발끝 근처에서 뭔가 움직였다. 낡은 교복을 입은 작은 발, 그리고 그 발발 위로 천천히 얼굴이 올라왔다. 피로 얼룩진 얼굴. 눈이 없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확실히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다시 와줬네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복도를 달리는데 창문마다 그 얼굴들이 또 있었다. 전부 나를 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운동장으로 나왔지만 세상이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소리가 뒤집히고 바람은 반대로 불었다. 그리고 내 뒤에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숨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나는 미친 듯이 달려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마자 악셀을 밟았고 그 순간 100m에 비친 학교가 불빛처럼 일렁였다. 그 속에서 교실 창가에 서 있는 한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내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때때로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누군가의 얼굴이 잠깐 비친다. 그 아이의 얼굴, 그 미소. 아마 나는 그날 거기서 다 나오지 못한 것 같다.